슈퍼웨폰인 한국산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한다면 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 최근 푸틴과 김정은의 만남으로 양국 간의 상호 안보 협력이 체결됨에 따라 북한을 적국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국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테러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우크라이나의 살상용 무기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자제해왔었는데요.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푸틴은 선을 넘고 말았는데 지난 19일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관계를 격상한 가운데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을 시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1961년에 맺은 상호 조약이 부활한 격이며 또한 협정 마감 기한도 명시되지 않아 더욱 충격이었습니다. 사실상 한국의 선방을 친 격인데요. 미국, 유럽 등 한국의 우방 대부분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는 상황에서 한국은 푸틴의 5번째 취임식에도 현지 대사를 보내 축하까지 건네며 양국 간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애썼지만 러시아는 오히려 그러한 한국의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특히나 북한과의 군사기술 협력 부분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자신들이 만든 안보리 결의를 스스로 무시하겠다는 처사였는데요. 북한은 늘 노후화된 구스런지 무기를 현대화하길 희망하면서 전략 무기 5대 가업을 통해 핵추진 잠수함, ICBM, 정찰 위성 등의 기술 이전을 요구해왔었는데 이를 러시아가 직접 돕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기들이 한국을 겨냥할 것이라는 것은 안 봐도 뻔한 이야기죠. 이에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는 결단을 내렸고 이러한 상황은 모두 러시아가 자초한 것임을 공공연하게 명시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122mm 방사포탄, 152mm 자주포탄과 같은 낡은 포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성능 무기들을 대량 생산할 능력이 있는데 푸틴은 겁도 없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뽑은 것이죠. 이에 푸틴은 한국의 발표 이후 한국이 무기를 제공하면 아주 큰 실수라면서도 새로 체결한 조약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뉘앙스를 보내며 꼬리를 내렸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전날 평양 방문을 계기로 체결한 북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대해서 새로운 것은 아무도 없다며 1962년인가로 생각되는데 그때의 기존 조약과 지금 조약은 모든 것이 똑같다. 여기에 새로운 것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사시 상호 지원에 대해서는 조약상 군사적 원조는 오직 침공, 군사적 공격이 있을 때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내가 알기론 한국은 북한을 침공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분야의 협력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푸틴의 이러한 발언은 오히려 침공받았을 때 상호 군사적 원조가 실제 자동 군사 개입을 뜻한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꼴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푸틴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한국군은 작전계획 501호를 현재까지 유지 중으로 한미연합군은 북한 핵심시설 700곳 이상을 유사시 선제 타격할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을 일시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현무 순항 탄도미사일, 800km 탄도탄, 초음속 순항미사일, 타우루스 공대지 미사일 등이 모두 동원되죠. 침공은 아니고 푸틴이 그토록 좋아하는 특수 군사작전이니까 푸틴 너는 그냥 싸물고 있어라. 한편 한국산 무기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재검토 발표에 따라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에서는 엄청난 기대감에 휩싸이고 있는데요. 해외 매체 챕터 97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육군 대령인 페트로 체르닉은 한국은 슈퍼 무기를 갖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슈퍼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155mm 포병으로 시작하는 거대한 체계입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 크랩 시스템은 한국 차체를 기반으로 합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아름다운 K2 블랙팬서 전차와 자주포를 수백억 달러를 주고 한국에서 사왔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인 현대와 하나에서 다양한 장비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글로벌 사우스와 글로벌 노스의 대결이 될 것입니다. 양측의 충돌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했죠. 특히 외국 커뮤니티에서도 한국의 등장은 끝판왕의 출현이라며 한국산 무기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한다면 러시아는 큰일 날 거야. 한국은 더 이상 참지 않아. 러시아는 진작에 물러서야 했어. 대한민국 최고. 잘했어 대한민국. 북한이 이 상황을 주도하고 우리 모두가 그냥 지켜본다고 생각하기는 할 수 없어. 안타깝지만 러시아 스스로 자초한 일이야. 나는 북한보다 남한을 내 편으로 두고 싶다. 나는 러시아가 절박하고 물자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이는 푸틴에게는 정말 나쁜 거래였어. 한국은 경제 강국이다. 북한은 후진적이고 파산한 국가이다. 한 달에 K-팝 노래 5곡 듣기로 약속해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사우스코리아가 대응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러시아는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어요. 당연히 대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만약 러시아가 북한에 예술품만 건넸다면 한국이 반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푸틴과 김정은의 만남은 한국을 화나게 했을 것입니다. 한국은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성공할 경우 자신들을 침공할 것을 도울 것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즉 현재 러시아에게는 상황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북한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푸틴 대통령에게 엄청난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북한이 한 일을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라고 했죠. 그렇다면 현재 전 세계 네티즌들은 왜 유독 러우전에서 한국의 참여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한국산 무기가 지닌 성능 그리고 특유의 장점들 때문입니다. 2020년 이후 전세계 최다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지상무기 체계들을 향한 전세계의 극찬과 그 숨겨진 반전에 대해서 오늘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우리는 단순히 전차를 사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산업을 사는 것이다. 140대의 레오파르트 최신형 전차를 구매하려 했던 이탈리아가 협상을 돌연 중단하고 다른 자격을 갖춘 새로운 국제 파트너와의 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해외 유력 군사 매체들은 일제히 한국의 K2 전차 도입으로 방향을 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이탈리아가 왜 독일이 아닌 한국을 원하는지 그 숨겨진 뒷이야기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 독일 레오파르트 생산업체인 KNDS와 합작회사를 추진했던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간의 협상이 중단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자사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는데요. 우리는 이탈리아 육군의 주력 전차 프로그램의 공통 구성을 정의하고 더 넓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독일 KNDS와 함께 많은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중단되었음을 발표합니다. 레오나르도는 현재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향후 주력 지상 전투 시스템 개발을 위한 성능이 뛰어나고 상호 운용이 가능한 최신 솔루션을 이탈리아 육군에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에 다른 유능한 국제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이를 추진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죠. 즉 이탈리아 주력 전차 도입 사업 프로그램이 취소된 것이 아닌 독일 레오파르트 도입이 무산된 것임을 의미하는데요. 지난 2013년 12월 전략적 제휴가 체결된 지 6개월 만에 협상이 무산된 것입니다. 해외 군사 매체에 따르면 레오나르도가 협상을 무산시킨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요구를 독일 측이 수용하지 못했던 것인데요. 이탈리아 요구를 독일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계약이 결국 파기된 것이죠. 현재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방비를 크게 늘리며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적인 자국 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자국 방산 역량을 늘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기나긴 평화 정책과 군비 감축으로 인해 현재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방산 경쟁력을 잃어버린 상황인데요. 이에 오늘날의 무기 거래는 단순히 최첨단의 무기를 도입하는 의미를 넘어 기술 이전과 현지화를 통한 자국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측면이 매우 강합니다. 그러나 독일은 이런 부분에서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특히 현지화 요구를 통해 이탈리아 업체들이 대거 참여할 경우 독일 KNDS는 원자재 값이 비싼 레오파르트의 마진을 크게 줄일 수밖에 없고 또 타업체와의 호환성을 위한 조립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약속된 납품 시기를 맞출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서방 진영 국가들 가운데 가장 유연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해외 군사 매체 아미테크놀로지는 다른 국제 파트너와의 협력을 추진하는 레오나르도는 현대로템의 K2 블랙팬서를 선택하기로 한 폴란드 업계의 결정을 뒤따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폴란드와의 1000대 전차 수주 물량 중 500대는 폴란드 현지에서 폴란드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K2PL 버전을 개발하여 수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기도 했는데요. 서준모 현대로템 유럽 상무는 지난 3일 폴란드 매체 밀맥과의 인터뷰를 통해 성능 개량형 모델인 K2PL 프로젝트의 핵심은 현대로템 기술 이전과 폴란드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첨단 생산 라인과 전문 인력 덕분에 시스템 통합 업체가 될 폴란드 공장은 탱크 생산에 최적화된 역량을 창출할 것이고 현대로템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폴란드 내 생산과 서비스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폴란드 국영방산업체 PG젯은 K2PL급 전차 유럽 생산 기지와 서비스 센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현대로템의 한국 기술진들은 특유의 조립 능력을 발휘하여 폴란드 현지 업체들의 장비들을 한국 K2에 완벽하게 접목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서상무는 폴란드 전투관리 시스템을 폴란드 현지용으로 만든 K2 게필러와의 통합해 군대의 요구사항을 충족했다며 현대로템은 폴란드군이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을 전차에 설치해 시스템 호환성에 문제가 없음을 보장하고 성능 개량형 모델 K2PL 전차는 한국형 탄약 이외에 독일이나 미국 등의 국가의 표준 나토 탄약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됐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해당 전투관리 시스템 BMS의 제조업체는 폴란드 업체와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와의 합작회사에서 개발한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일각에서는 기술 이전에다가 현지화 및 생산까지 타국에 건네주면 결국 현대로템이 가져가는 수익은 뭐가 있냐라고 주장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폴란드의 1000대 물량과 루마니아 240대 물량까지 현대로템 생산 라인에서 빠르게 납품을 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폴란드와 공동으로 개발한 K2PL의 경우 모든 판매 권한을 현대로템 측이 지니고 있기에 라이센스 판매를 통한 상당한 수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을 받은 국가에서 전차를 생산한다 하더라도 원천 기술을 보유한 한국의 K2는 그보다 훨씬 앞선 기술력으로 세계 전차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으며 그 기술의 근간이 되는 자본은 이번 수출을 통해서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죠. 일례로 K3 전차는 이미 개발 중에 있으며 이는 폴란드와는 무관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대로템의 경우 전차뿐만 아니라 자사의 또 다른 제품인 철도 사업 역시 폴란드와 진행 중으로 폴란드의 기반 산업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어 다른 유럽 국가들이 이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현재 현대로템은 폴란드 신공항과 주요 거점 도시를 연결하는 2,000km의 고속철도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미 현대로템은 지난 2019년 폴란드 바르샤바의 트램 사업에 차량 납품업체로 선정되었고 차량 123대 편성을 공급하며 현지 철도 사업에 물꼬를 튼 데다 전차 수주까지 성공해 공고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처럼 폴란드와 한국이 세계 방산 역사상 유례가 없는 최대 방산 협력을 맺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폴란드가 요구한 최고 수준의 조건들을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이 한국 방산 업체들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이탈리아가 독일 측에 요구한 조건들은 사실 폴란드가 한국에 요구했던 조건들보다 훨씬 수용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이에 폴란드 측에서도 대안이 없는 최고의 협력이었다며 극찬했던 것도 사실 기술 이전과 현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심지어 해당 계약이 체결될 당시 폴란드의 야당 측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은 신의 한 수였다고 평가했을 만큼 한국은 다른 경쟁국들과 달리 기술 이전과 현지화에 후한 mo습을 보였습니다. Obronność i na to, by oddać głos opozycji, a z nami Marcin Kulasek, sekretarz generalny Nowej Lewicy, wiceszef Komisji Obrony Narodowej. Dzień dobry, panie pośle. Minister Obrony Narodowej Mariusz Błaszczak w Korei Południowej i poinformował tam o planie pozyskania czołgów K2. Czy odczuwa pan cień satysfakcji, bo to jest scenariusz, który pan wielokrotnie postulował w różnych mediach? Panie redaktor, cieszy wszystko, co spowoduje, że polska armia będzie lepiej uzbrojona i że współpraca polskiej armii z Koreą. Koreańczycy posiadają bardzo silną, nowoczesną armię, 430-tysięczną, wyposażoną w nowoczesne uzbrojenie własnej produkcji. Jednocześnie są otwarci na transfer technologii do swoich partnerów, w tym Polski. To odróżnia Koreańczyków od Amerykanów, którzy na transfer technologii nie decydują się, powiem tak delikatnie. Polska ma średnie doświadczenie z offsetem, więc tu jest problem. Oczywiście nie oznacza to, że nie należy kupować amerykańskiej broni. Oczywiście należy. W sferze technologii minister Błaszczak mówi o tej polonizacji. Jak bardzo polska zbrojeniówka może skorzystać na tym transferze technologii? Myślę, że stanie się konkurencyjna. Oczywiście zarówno firmy europejskie, zbrojeniowe, jak i amerykańskie oszczą sobie zęby, bo wiadomo, że wojna to też biznes. Więc tutaj byśmy chcieli, żeby nasza polska zbrojeniówka nie otrzymywała tylko zamówień z MON-u, z Ministerstwa na modernizację polskiej armii, ale też wyszła na rynki europejskie czy światowe. To pozwoli stać się naszym firmom zrzeszonym w polskiej zbrojeniówce bardziej konkurencyjnym i to pozwoli na to, że nie tylko polska zbrojeniówka będzie zarabiała z tego 3% PKB, które jest przeznaczone na zwiększenie na modernizację polskiej armii, ale również może zarobić dzięki pieniądzom. Oczywiście tutaj się pojawiały szczególnie w prasie, ale również głosy ekspertów, że no jak to, przecież nasz borsuk jest najlepszy, powinniśmy go produkować i kupować sprzęt u nas. Ale przypomnę, że polska zbrojeniówka jest w stanie wyprodukować około 100 takich transporterów rocznie, a polska armia potrzebuje więcej, więc ja bym się tego nie obawiał, tych kontaktów, tych umów z Koreańczykami. Szczególnie tak jak powtarzamy tu, że ten transfer technologii. 한국이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모두 우리 방산업체들이 지니고 있는 자신감 덕분일 것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맨 땅에 헤딩하듯 얻어낸 기술적 성취로 인해 수많은 원천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세계를 주도할 첨단 기술들이 대거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그러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난 1987년 잠수함 건조 기술을 배우기 위해 150여 명의 한국인들이 독일로 떠난 것이 우리나라 잠수함 역사의 시작이었지만 이제 독자적인 기술력을 구축하여 독일과의 잠수함 수주 경쟁에서 승리까지
따냈던 대한민국이기에 앞으로 유럽 표준 전차로 불릴 레오파르트의 아성을 뛰어넘어 한국의 K2 전차가 유럽 표준, 더 나아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의 전차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전차하면 한국, 한국하면 전차. 오늘의 한 줄 평. 야, 전차군단 슈트빛 지리네. 응, 자세히 보니 한국이야. 드디어 인도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인도와 중국과의 국경 분쟁이 심화됨에 따라 그동안 미뤄져 왔던 인도의 K9 자주포 추가 백문 도입 계약 일정이 구체화되었는데요. 지난 13일 인도 매체 DNA 인디아에 따르면 모디 총리의 3연임 시작과 동시에 가장 먼저 추진되는 국방 역량 강화 프로젝트에서 K9 백문 추가 도입이 최우선시 되었다고 했습니다. 해당 계약은 2개월 뒤인 8월에 체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도는 당초 타르 사막 지역의 작전을 위해 K9을 구매했지만 라다크 지역에서의 중국의 군사 활동이 증가됨에 따라 고고도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K9의 배치를 옮겼습니다. 라다크는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해 있는 고산지대로 마모스툰 캉리나 사세르 캉리 등 해발 7,000m급 고봉들이 즐비하고 인구 밀집 지역인 레 역시 해발 3,524m에 위치해 있는 대표적인 고산지대인데요. 워낙 지대가 높다 보니 기온차도 극심한데 레 1월 평균 기온은 마이너스 8.2로 러시아의 모스크바보다 낮으며 드라스 지역은 인도 역대 최저 기온인 마이너스 52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인도군은 K9을 라다크에 배치하기 전 다양한 지형, 기후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K9은 극한의 기온에서 완벽한 성능을 발휘하였고 언덕, 숲, 호수가 즐비한 라다크 지역에서 100% 운용 가능하다는 적합성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했던 인도군 역시 수많은 테스트에서 K9이 보여준 성과에 놀라움을 드러내며 결국 추가 백문 도입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Now let me tell you a little bit more about how India's homegrown weapons industry has been scoring big win after big win. Now the Indian Army has significantly bolstered its own firepower along the frontier with China by deciding to order a repeat order of a made-in-India weapon system that has been proving itself illustriously on the line of actual control. Take a look at this. One of India's newest big guns, seen here in the tense eastern Ladakh standoff zone. For over a year or so, these tracked 155mm artillery guns have proven their mettle. This is the K9 Vajra T, built by Indian private sector giant Larsen & Toubro, far away in Hazira, Gujarat. But so impressed is the Indian Army with these guns and their ability to adapt from hot desert conditions to the icy altitudes of Ladakh that the Indian Army is all set to repeat its order for 100 more of these. The Larsen & Toubro factory that builds these monster weapons does so under license from a Korean company. But the K9 Vajra is now increasingly indigenous with very little outside help. Prime Minister Modi, who hails from Gujarat, put a personal stamp on the K9 when he rode in one during a ceremony. The factory has delivered the first order of 100 guns to the Indian Army, and the production line is still warm and buzzing. Therefore, the second order for 100 more guns will be delivered at a much faster rate. The Army's experience with the gun has been valuable to the makers, deploying it beyond its intended terrain from the deserts of Rajasthan to the freezing heights of Ladakh. These lessons will go into the next batch of K9s manufactured, including additional winter-proofing and modifications to make them even more effective at high altitudes. The K9 has already proven its mettle in India's most hostile battlefield, providing highly mobile artillery support to any possible outbreak of conflict on the restive line of actual control with China. A repeat order for made-in-India equipment means industry gets to think bigger, boosts investment in indigenous weaponry, and moves the country much closer to that elusive ideal of self-reliance in defense. 현재 중국은 인도와의 가랑 계곡에서의 무력 충돌 이후 4년 동안 급진적으로 무기 배치를 늘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실질 통제선을 따라 아카사의 친지역 250마일 전선에 약 2만 명의 인민해방군 군인을 배치했으며 새로운 도로, 벙커, 헬기 착륙장을 통해 군사 인프라를 신속하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중국은 기존 영토 분쟁을 가중시키면서 뎁상 평원에 대한 영유권 확대를 요구하는 등 인도를 더욱 압박하고 있는데 이 인근에 중국 주력 자주포인 SH-15의 배치를 크게 늘렸습니다. 중국의 동맹국이자 인도의 적성국인 파키스탄 역시 카슈미르 지역에 중국산 SH-15 자주포 및 중국산
공격용 드론들을 배치하면서 인도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인도가 K9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한 가지 중국의 행보에 눈에 띄는 장면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라다크 지역은 앞서 언급했다시피 사막, 고산, 자갈, 언덕, 호수 등 대표적인 험지로 불리는 곳인데 이곳에 배치된 중국산 자주포가 다름 아닌 차륜형 자주포 SH-15라는 것입니다. SH-15는 155mm 차륜형 자주포 6x6 세미트럭인 CTF-181 위에 포탑을 올려놓은 형태입니다. 그러나 차륜형 자주포는 궤도형 자주포에 비해 험지 돌파 능력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궤도형은 지면에 접촉하는 면적이 차륜형보다 훨씬 넓고 그로 인해 지면의 압력이 분산됩니다. 이로써 특히 불균이라고 험난한 지형에서의 이동이 유리해지게 되죠. 또한 궤도형은 지형에 근접하게 맞닿아 마찰이 크며 이로 인해 훨씬 더 큰 견인 힘을 받을 수 있고 특히 K9과 같은 최신형 궤도형 자주포에는 동적 궤도 장력 조절기가 탑재되어 있어 습지나 미끄러운 피면에서도 자동으로 접지력을 분산시켜 그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륜형은 그렇지 못하죠. 중국은 SH-15를 최첨단 자주포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최근 공개된 영상에서는 오히려 허점들만 드러나고 있는 실정인데요. 차륜형 차체가 반동을 잡지 못해 정확도가 떨어지다 보니 스페이드 지지대를 꼭 내려야 하는데 여기에만 1분이 넘게 소요되며 특히 자동장정 장치를 장착하고 있지 않아 포병들이 일일이 하나씩 포탄을 옮겨야 하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중국의 궤도형 자주포인 PLZ-05의 경우 스페이드 지지대가 없이 즉각 발사가 가능하고 자동 장정 장치를 탑재하고 있어 분당 6발의 빠른 발사가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왜 중국은 기동성, 화력에서 크게 불리한 차륜형 자주포 SH-15를 해발 5,000m가 넘는 고산지대 라다크에 배치한 것일까요? 이에 박찬준 한국국방안보포럼위원은 인도가 점유하는 히말라야는 교통이 불편한 데 비해 중국은 서부 개발을 한다며 도로망을 많이 깔았기에 유사시 히말라야로 급파할 수 있는 차륜형 자주포를 배치한 것이라고 설명하긴 했는데요. 그러나 해당 설명도 설득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은 급파할 수 있더라도 해당 지역에서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려면 아무래도 차륜형보다는 궤도형이 더욱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찰나 결국 중국 군사 채널이 공개한 영상을 통해 중국이 라다크에 차륜형을 배치한 이유를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 궤도형 장비들이 지닌 한계 때문에 라다크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세계 장구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산 장비 가운데 특히 궤도형 장비들은 중국 육군에게 있어 가장 골칫덩이로 꼽히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차륜형에 비해 유지보수가 어려운 궤도형 장비인데 거기다 잦은 고장까지 발발하여 늘 수리하기 바쁜 상황입니다. 특히 라다크와 같은 고산지대 그리고 대규모 유지보수 센터를 건설할 수 없는 국경 분쟁성 내 지역의 경우 궤도형 장비들이 고장이 나면 본토 수리부대 이송까지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중국은 이미 한 차례 이러한 경험이 있는데요. 인민해방군 제81 집단군 소속 18여단은 몽골 지역 고비 사막에서 PLZ-05 자주포를 운용 중에 있는데 해당 포병 부대원들은 유지보수 및 지형 결여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전차 부대인 81 집단군 99식 전차 운용부대 역시 궤도 장치의 유지보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죠. 团长，今天6月飘雪，冷不冷啊？还行，还行啊。没遇到的天气。当记者第一次参观李宁所在的战车，就感受到了他对战车发自内心的热爱。皮子外边这一圈皮子都是我自己买的，然后装饰在这个上面。这个白色就是它的铁皮，伤疤就是这次比赛，在搬运弹药的过程中，然后给摩擦掉的。还有买了一些电动扳手啊，因为这个火炮当出现故障的时候，第一时间我们要抢救。如果说就是通过手动去拧一些螺丝的话，就是速度效率特别就降低了很多，所以说想要买一个电动。你还买了电动扳手，在哪里啊？我们看一看。可以，就是这个。哦，对，在部队有一句话说的非常好，你对车怎么样，车就会对你怎么样。这个蓝颜色的坐垫，这是坐垫吗？对，这是自己买了一个坐垫，因为驾驶员这个长时间机动会特别的疲劳，他坐着会很难受，能减少他这个身体上的一些伤害，包括他驾驶的会舒服一点，开起来也会比较平稳一点。这一年，我觉得我做了很多的准备和努力，无论是装备的每一个部件、每一个装备，我都查阅了很多相关的资料，包括一些常见的故障，怎么去排除，怎么去保养，怎么去维护。那接下来这项工作就是对坦克车组成员体能和技术的双重考验了。履带是坦克行动机构里最重要的组成部分之一，有了它，才有了坦克踏平坎坷的通过性。下一步咱们就可以到这头，
手小心啊。就这样，一个个松开固定履带的螺栓，我感觉每一个都需要用力到眼冒金星才能拧动。有时候甚至还拧不动。你正常要是换一片履带片的话，大概多少时间？大概3个人的话是30分钟左右吧。30分钟左右是吧？它这里面就是装的时间会多一点吗？还是？这个是拆的时间多一点，拆的时间多一点啊。这个扶着点下边就逻辑可以的。哦，这样就扶住了，拖着一点，紧住就可以了。好，这样就可以了是吧？哇！来看一下，这就是我们刚才费半天劲拆下来的一片这个履带板。因为在土地训练场里跑过，履带上就会嵌进去大量的泥土。要在维护工作中去掉这些泥土，一个有效的办法就是摔。举到头顶一块，然后往地上摔，一般摔是摔不坏的。您可以到这边空旷的场地上面可以试一下。我先轻点吧。对，它这个土一震就掉了。这个是不是差不多了？基本上已经清洁干净了，这个需要咱们使用这个小起子啊，再给它冲一冲就可以了，不需要再砸了。因为我的加入，原本30分钟干完的履带板更换，到太阳快下山了才完成。 반면 한국의 K9은 높은 가동률과 우수한 안전성으로 해외에서 극찬을 받고 있는데요. K9의 낮은 결함 발생률은 제조 과정에서 전수 검사를 통해 철저한 검증을 끝내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계 1위 산업 로봇 밀도를 자랑하는 한국은 방산무기 제조에서도 공정 대부분을 로봇이 도맡아 하고 있는데요. K9의 경우 전체 용접 공정 중 70%를 로봇이 처리하고 알루미늄 구조만 사람이 직접 손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대부분의 공정을 처리하다 보니 결함률은 떨어지고 생산률은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특히 출고된 제품을 전부 검사하는 전수검사를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공장 실외 성능 시험장에서 주해와 선회 등 총 115가지의 확인 절차를 모든 제품에게 시행합니다. 또한 K9의 경우 유기압 현수장치를 통해 차체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 야전에서의 유지보수의 이점도 가져갈 수 있는데요. 수리병의 작업 공간을 현수장치의 차체 조절로 만들어줄 수 있어 궤도 관련 수리를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커넥터 볼트가 빠지거나 여기 볼트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볼트가 빠진 상태에서 기동을 할 경우 궤도가 끊겨서 더 이상 기동을 할 수 없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유기압 현수 장치는 이제 기동간의 안정성을 높이고 승차감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 사격 시 발생하는 충격과 진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이거를 가려면은 그 유기압 현수 장치를 들어준 다음에 보기륜을 교환하겠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됐습니다. 역시. 최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K9 저주포는 한국을 대표하는 방산 수출 효자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자사의 특집 보도를 통해 한국의 K9 저주포 및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분석 기사를 작성했는데요. 지난 5일 한국은 미국보다 무기를 더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최근까지 군사 분석가들은 자주포를 구시대적 유물로 여겼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자주포의 수출은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한국 최고의 방산업체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거의 50년 동안 지상무기를 만들어왔으며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근 2년 동안 하나의 연간 무기 수출액은 11배 증가해 11억 달러를 기록했고 주가는 약 350% 상승했습니다. 루마니아와의 거래가 성사되면 K9을 구매하는 10번째 국가가 됩니다. 작년에 한국 회사는 독일의 경쟁사인 라인메탈을 제치고 호주에 129대의 장갑차를 공급했습니다. 이제야 미국과 유럽의 방산업체들이 생산 라인을 늘리고 있을 때 하나는 구매자에게 원활한 생산 라인, 온전한 공급망, 더 빠른 배송 시간이라는 이점을 제공합니다. 하나는 주력 K9 곡사포를 경쟁사보다 3배 빠른 속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격도 글로벌 경쟁사보다 절반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아태보안센터 연구원 라미는 한국의 무기는 칭찬할 만한 품질, 미국과 서방 무기에 비해 저렴한 가격, 그리고 배송 효율성이 돋보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세계의 전통적인 공급 업체가 부족해지고 모든 부문의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판매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고 저렴한 무기를 보유하는 이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명품 자주포 K9이 루마니아, 캐나다, 미국의 수출을 앞두고 있지만 그럼에도 가장 기분 좋은 소식은 인도에 추가 백문이 수출되어 중국과의 실전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의 팽창 정책을 압박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꼽히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 합니다. 인도가 K9 백문을 도입하는 의미는 인도 미래에 안 보이지, 중국 미래는 안 보이지. 오늘의 한 줄 평, 백문이 불여일견, 백문이면 한 마리 개도 남기지 않는다. 루마니아의 K9 도입은 나토의 지도를 바꿀 수 있는 만큼의 의미이다. K9의 도입이 유력시되었던 루마니아가 결국 지난 19일 계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하였습니다. 앙헤 틸바르 루마니아 국방장관은 한국 국방부의 공식 방문을 계기로 실무 회담을 가지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가 루마니아 현대화 자주포 사업에서 승자가 되었음을 알렸는데요. 이로써 루마니아는 10억 달러, 한화 약 1조 3천억 원을 들여 53문의 K9 썬더 자주포 및 K10 탄약 운반 장갑차 155mm 포탄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루마니아가 K9을 도입하게 되면서 전 세계 10번째 운용국이자 나토 6번째 운용국, 최전방 향상된 주둔부대인 EFP 국가 중 3번째로 K9을 운용하게 되어 K9 자주포가 현재 긴박한 유럽 상황에서 가장 환영받고 있는 무기체계임이 증명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나토 표준 자주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현재 K9 자주포는 한국, 호주, 인도, 이집트, 터키,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10개국에서 운용 중으로 이 중 6개국이 나토 소속인지라 회원국 간 교류를 통해 군수 지원과 운용 경험을 공유하는 데 매우 큰 이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토는 국가 간 연합훈련, 정례 연합훈련 및 EFP 주둔군 상시 훈련 등을 통해 수많은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무기체계 간 상호 운용성이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입니다. 각국이 같은 무기체계를 사용하면 전투 단위 간의 원활한 협력과 조정이 가능해지며 보급 및 유지 보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훈련과 교육 프로그램을 일관되게 구성할 수 있는 데다가 정보 시스템과 지휘 체계를 빠르게 통합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루마니아가 K9을 도입하게 되면 서진 정책을 추진했던 푸틴은 큰 난관에 빠지게 되는데요. 실제로 러시아의 서쪽 인근에 위치한 국가인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터키가 K9 자주포를 운용하면서 견고한 방어전선을 구축하고 있어 사실상 러시아의 위협에 가장 큰 억지력을 발휘하는 것이 K9이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최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북한을 방문하면서 양국 간 동맹 관계를 28년 만에 복원시키는 짓을 벌였는데요. 특히 김정은과 푸틴은 협정을 통해 당사국 중 하나에 대한 침략이 발생할 경우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상호 제공하는 조항을 합의해 자동 군사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북한과 한국과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의 이러한 개입은 충분히 한국에 대한 적대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죠. 특히 김정은은 푸틴에게 북한 최고 훈장인 김일성 훈장, 즉 김일성 도르를 수여하면서 러시아 최고급 리무진 아우루스로 극진히 푸틴을 모셨는데요. 해당 차의 번호판에는 6.25 전쟁 정전 협정일인 1953년 7월 27일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고 이로써 양국 관계를 6.25 전쟁 직후의 혈맹에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푸틴의 이러한 행동은 사실상 한국과 완벽히 척을 지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는 현재 러시아 최전선에서 사용되고 있는 포탄의 대부분을 북한이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푸틴은 김정은에게 우크라이나 문제 등 러시아 정책에 대한 일관되고 확고한 지지에 감사한다라고 했는데 우크라이나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122mm 방사포탄과 152mm 자주포탄이 180만 발에 이르고 이는 러시아가 수입한 포탄의 90% 이상이 북한산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을 지원하고 한국은 최전방 유럽 국가에게 포탄과 포를 수출하고 있으니 사실상 남북 간의 무기 경쟁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이에 나토와 한국 간에 더욱 공고한 협력이 요구되고 있고 또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산 무기의 대규모 나토 수출에 힘입어 나토 창설 멤버인 캐나다와 미국에도 한국의 육군 지상 무기가 수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캐나다 최대 방산 전시회 캔색 현장에서 노르웨이 콩스버그와 함께 미래 캐나다 육군 사업 협약을 체결하며 캐나다의 K9 자주포 패키지 수출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1949년 창설된 나토의 원년 멤버로 현재도 EFP 부대에서 리더 5개국 중 하나의 임무를 맡으며 라트비아의 주둔군을 배치 중에 있습니다. 미국 이외의 유일한 비유럽권 국가이죠. 또한 최근 미국 역시 그동안 추진해온 차세대 자주포 사업이 무산되면서 해외 파트너국의 자주포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이로써 K9 자주포가 미국 자주포 도입 사업의 가장 강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 육군은
지난 30년간 차세대 자주포 사업 ERCS를 추진했지만 총 3번이나 무산되어 왔었는데요. 가장 먼저 1970년대 추진된 XM2001 크루세이더 사업으로 운용 인원 3명, 완전 자동화 시스템, 1분의 10발 지속 사격이 가능한 최강의 자주포를 개발하려 했지만 과도한 비용 상승과 함께 냉전 이후 러시아가 더 이상 위협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판단하에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추진된 XM1203은 기동성과 수송 능력에 초점을 둬 389경에 분당 10발, 완전 자동화로 2명의 승무원만이 탑승하는 차세대 자주포였지만 이라크전 이후 개발비의 부담을 느꼈고 특히 이라크전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방어력을 보다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져 결국 로버트 게이츠 국방부 장관에 의해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아이언 썬더로 불리는 XM1299 차세대 자주포 개발 프로젝트였는데요. 무려 58구경에 사거리 70km를 목표로 하는 인류 최강 자주포 개발을 선언했지만 올해 3월 12일 돌연 취소 발표가 공식화되었습니다. 이유는 개발업체인 BAE 시스템의 기술적 한계로 인해 포신의 마모 문제를 개발 기한 내에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브레이킹 디펜스에 따르면 미 육군은 ERCI에서 방향을 옮겨 해외 제품 도입을 타진 중으로 올 여름 가장 빠른 대안을 물색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한화가 K9 자주포를 내보내며 최근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는데 매체는 한화와 독일의 크라우스 마페이 베그만 그리고 BAE 시스템사가 강력한 삼축 경쟁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생각 가운데 최근 놀라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USA 지사 존 켈리 CEO는 K9의 미국 진출 도전은 단순히 사업에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닌 실제 가장 강력한 유력 후보이자 현재 미 육군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업체가 한국의 한화인 데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한국 기술진들이 지니고 있는 직무 윤리에 대해서 극찬하면서 자신도 볼 때마다 한국인들의 일에 대한 태도는 놀랍게 느껴진다라고 했습니다. 존 켈리 CEO는 데파이로 리포트와의 라디오 팟캐스트에서 이와 같이 밝혔는데 주요 핵심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Welcome to the Defense and Aerospace Report. It is my pleasure to welcome to the program today John Kelly, the Chief Executive Officer of Hanwha Defense USA, the American arm of the South Korean defense giant that was founded in 1952 and has since grown to a $45 billion titan across air, land, sea, space, and unmanned systems. John is a defense industry veteran who helped grow BAE Systems over his 3 decades at the company to become one of America's leading defense contractors. And he plans to do exactly the same with Hanwha over the next decade. John, it's a pleasure to finally have you on the program. Thanks for joining us. John, many people are familiar with Hanwha's K9 Thunder self-propelled, modular communications equipment, undersea systems, unmanned vehicles. Hanwha also prides itself on being able to come into markets, build factories, and become almost immediate suppliers. That's certainly one of the reasons Poland picked Hanwha as a preferred supplier a few years ago. You're into year one of a 10-year growth plan in the United States. What's the plan to make Hanwha a household name here as you're trying to make elsewhere around the world? If you look at what we've recently done in Australia off the back of the K9 sale there and the Redback infantry fighting vehicle, it's very much a good template for what we're looking at doing within the Netherlands in July of this year. It's 2 months ahead of program at the moment. That was a 24-month program, and there we'll do a build of the K9 and the Redback. There's some 450 people that we'll employ there initially, and additional jobs within the supply chain. It's that model that I want to bring to the US. Hanwha discriminates in some of the new technology areas we can bring. Certainly in terms of speed and competitiveness, we've found we compare pretty well to some of the existing companies. So we'll continue to build on those pillars. In addition, as I say, to looking towards M&A opportunities. Do you think that's what's going to discriminate you? I mean, the company invests in the U.S. Army, for example, in the Marine Corps, that are hungry for solutions but a little bit short on money. Do you think that that's what's going to give you a little bit of an edge here, and your willingness to partner and invest in facilities and the like in order to get programs off the ground? It's proven successful elsewhere. For us here, I think from the feedback we've had, certainly originally with Scottish Defence, and with Anduril now, is really our ability to lean forward hard into investment. To your point, my only baseline really is obviously what previously happened. We believe we could do that pretty quickly. In fact, we're expanding the facilities we have in Korea at the moment, so it's very topical to what the US is looking
And again, we have experience in manufacturing those, and setting up a US facility on that would be, I mean, we don't actually make metal parts for artillery. That's another Korean company. The common denominator seems to be about speed. It's how quickly can you either supply this, and we have a pretty strong record in building those facilities in record time. So again, I think we can bring some of that capability, some of that agility and pace that they're looking for, and bring that into the US. What are some of the things that allow you to move maybe faster than other companies? Because, you know, everybody talks about moving fast, but unfortunately, we find that moving fast is measured in years, as opposed to sometimes you need that capability measured in months. I've been with Hanwha now for 4 years, just over 4 years, and obviously been able to compare that with my other baseline experiences. The Korean work ethic that flows through the company is really, really strong. You know, that my Korean, well, not just my Korean colleagues, because the mix of the staff that we have now is both Korean expats and obviously US, and we have far more US than we do Korean expats. But that's very infectious. You know, they'll think nothing of, okay, I've got to get on a conference call at 2 a.m. to make sure I align with the Korean staff. There's something about the work ethic that I'd not seen before, which I think speaks, Vargo, really to how Korea in general over the past 70 odd years, since the 50s and the end of the Korean War, has become so hugely successful. That's beyond Hanwha. I think that's the question of the K9 Thunder. The self-propelled howitzer is popular around the world. And the movement is now towards what is an existing system out there that could get us, you know, much of the way through the sort of requirements that we have. And that's where I believe there is a strong interest in K9, initially around that IRCA requirement. Obviously, it's a 52 cal. That's how you get, your extension, and we're heading towards 70 kilometers out of a 52. The K9 system also has, the A1 is semi-automatic, so we can fire 6 to 8 rounds a minute. The A2, which we're just finishing off now, is 10 rounds a minute. So rate of fire is really important to the customer. As well, and we have significant automation in that to remove some of the load. I think the other area of appeal as well is growth. We have 4 tons of growth ability within the A1 system. So you know, as you well know with these systems, there are various development and technology upgrades that want to happen to these systems. We have the ability to do that. If you look at the present system in place, you know, it's given great service, of course, but you would argue even with the upgrades that they've done, the growth within that is limited. We have working with partners in Korea, so we have access to those rounds, in addition to already having experience and being qualified on many of the US rounds. As you'll probably recall, back in Yuma, September 22, we brought over the K9 and we K10. We did extensive demos there, shoot and scoot, rate of fire. We worked with GDOTS on the XM1113 wrap round, and did some successful fires on that. And so yes, we're very much in the zone of firing the conventional munitions, but indeed some of the advanced munitions as well. 최근 방사청이 공개한 K방산의 비교의 데이터 통계에서 깜짝 놀랄만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경전투기, 자주포, 전차와 타국의 경쟁 기준과의 대당 가격, 유지비, 생산 캐파, 리드타임 등을 비교한 자료였는데요. 한국의 FA-50 경전투기, K9 자주포, K2 전차는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면서도 대당 가격에서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나 더 저렴했으며 생산 캐파 역시 세계 최고를 자랑했는데, 일례로 K9 자주포의 대당 가격은 730만 달러로 약 100억인 반면 독일 펜저비치 2000은 280억, M109A7은 250억 수준이었고, 국내 생산을 풀로 가동할 경우 연간 생산량이 무려 320대에 달하는 반면 독일 펜저비치 2000의 경우 연간 생산 능력은 고작 12대에 그쳤습니다. 이로써 할 수 있는 것은 유럽이 러시아의 지상무기 체계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협력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으며, K9 자주포는 권위주의 악의축 국가들에게 있어 가장 위협적인 무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BTS 봉준호, 손흥민, 그리고 K9 렛츠고. 오늘의 한 줄평. 유사국가 개노답 삼형제. 개노답 삼형제.
나 푸틴 군사력 세계 2위인데 북한의 포탄과. 난 시진핑. 한국도 내꺼, 대만도 내꺼, 남중국해도 내꺼. 넌 김정은. 오늘 저녁 뭐 먹지?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